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폭락 우려도 나오는데요. 탄핵 정부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건 아닌지, 윤석열표 공급 대책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 산업에 탄핵이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산 시장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축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넣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조금 부진한데 최근 시장 분위기, 김인만 소장님, 최근 분위기는 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저는 엎침대 덮친격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추석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꺾였습니다. 상승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가장 뜨거웠던 7월 거래량이 이제 9,200건 이상 거래가 됐는데 이것도 다주택자들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9,000건의 거래를 기록했다는 거는 서울 대단한 아파트가 그런 서울 거죠?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우리가 과열이라고 했을 때도 10,000건 이상 거래된 달이 2달밖에 없었는데 7월이 이제 굉장히 좀 과열이 됐었는데 추석 지나고 지금 10월, 11월 거래량을 보면 3,000건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3,000건대라면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황이고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7, 8월 뭐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정부의 강한 대출 규제 영향도 있고요. 또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에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불확실성, 고금리 강달러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 사실 이 정도의 불확실성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마디로 저는 안개 속에 들어갔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안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멈춰야겠죠. 그러면 현재 집을 사려는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분들조차도 모두 다 관망세, 발을 빼고 있고요. 매도자들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격을 내려서 거래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또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호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늘어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걸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저는 하락세가 좀 커질 것 같아. 하락세가 커질 것 같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을 볼 때 이제 주간 전망을 인용을 하는데 아직 서울은 주간 시세로는 마이너스는 하락은 아니죠, 아직은. 근데 이제 거래량이 너무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김인만 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제1금융권의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막았습니다.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7월 달에 물량이 약 한 7만 6천 건 정도 나왔던 것이 지금 12월 달 7월 7일까지 약간 8만 9천 건 정도입니다. 12,000건 정도가 늘었어요. 수치로 12,000건은 엄청난 겁니다. 여기다가 지난달에 거래량이 약 한 2,500건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2,500번. 네, 근데 어제 그저께까지 서울의 거래량이 105건입니다. 100건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인가? 네. 12월 들어서. 어제 그저께 제가 오늘 여기 방송 때문에 보고 나왔습니다. 보통 12월에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적지는 정도는 않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05건이라면 아마도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는 거의 거래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 충격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김 소장 얘기대로 엎친 데 덮친격이라는 게 대출 규제로 힘들었는데 이 비상기업으로 또 한 번 힘들게 만들어서 거래 자체가 안 되면서 대기 수요로 물러나고 매물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금 전국에 뭔가 방향이 좀 잡혀야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상황과도 좀 밀접히 연관이 되잖아요. 경제가 좀 좋아져야 뭐 전국 혼란이 좀 안정이 되더라도 거래가 될 텐데 그것도 좀 불투명한 건 상황 아닙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게 다 불투명한 상황인데 사실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없더라도 사실은 내년 상반기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최근에 우리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친척분이 하는 횟집에 갔는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인데 손님이 저녁 시간인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계엄 이후에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뚝 약속 끊어졌습니다. 다 취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 다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국내 내수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부동산도 결국에는 경제의 한 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경제가 어려워도 집값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버텨주는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뭐 내년 상반기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지 뭐 제2의 뭐 다시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빨리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2차 하락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2차 것 하락 같습니다.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왕 지금 탄핵 정국이니까 과거 탄핵 정국 어떻든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04년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았죠? 그때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네. 탄핵까지는 안 갔잖아요. 탄핵에서 이제 부결됐죠. 부결됐죠. 부결됐기 때문에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이 한두 달 정도 부동산 시장이 약간 그 멈칫했어요. 예. 근데 이 당시는 이제 그 이후에 너무 많이 또 올랐죠. 2006년도가 거의 꼭지점인데요. 예. 2004년도에는 그 노태우 정부 당시에 진행됐던 토지 공개념 제도로 도입된 법률 3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위헌 판결 내리는 헌법 불합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다시 이걸 2006년도에 끌고 나온 게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이거든요. 예. 그 3가지 법률은 이제 택지 소유 상한하는 법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 예.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시 그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것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이제 이 그 뭐랄까 뭐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시키지 않았어요. 강화, 규제 강화 네네네. 그랬죠. 그래서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잠깐 한두 달 정도 멈칫하고는 다시 올랐어요. 2004년에 멈칫 네. 그 탄핵 때 그리고 2005년, 6년도 계속 올랐어요. 부결되면서 다시 올랐고. 네, 너무 많이 때. 올라서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할 때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2016년인데. 2016년도는요. 2016년 12월부터 이제 탄핵이 진행됐거든요. 그렇죠. 그 판결이 2017년 3월에 끝났는데 네. 그 4개월 동안은 역시 또 하락했습니다. 주춤했다. 네. 하락했다. 네, 그러고 다시 올라갔는데 2016년도 이전 걸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6년 이전에. 네, 그러니까 그 2008년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리만 브로더스 파산 사태 이후에 2014년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거의 그 숨을 죽이는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2015년도에 네. 여야 합의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당시에도 부동산 3법은 지금과는 다른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2017년까지 연장한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미루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했죠. 폐지하고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2010년까지 연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1가구 3주택까지 정비 사업에서 분양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강남 지역에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분양 가격은 네 맘대로, 개발 이익도 네가 가져가고 분양도 3개까지 받다 보니까 네. 강남 지역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워낙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네. 그런 대책들이 이 나왔다. 올라가던 그 상황에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04년과 2016년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은 그 탄핵 자체만으로 영향은 단기적이었다고 지금 볼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단기의 네. 영향이고 네, 네. 그 당시의 경제 환경, 제도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탄핵 정국 이 사태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을까? 지금이 좀 더 안 좋죠. 안 지금이 좋다면 당시에 훨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올라가는 과정에 2012년, 13년도가 서울은 바닥이었고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부양 대책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2014년, 15년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2016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재건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네. 제가 매주 이제 칼럼을 쓰는데 네. 2016년에 쓴 칼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9월까지는 집값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 이렇게 올라도 되나 뭐 이런 칼럼도 썼는데 네. 11월부터 이제 좀 달라집니다. 11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첫 규제 대책이 나옵니다. 11.3 대책이 나와요. 집값이 계속 2016년 올라가니까 11월. 에 네. 11.3 대책이 발표가 되고 마침 그때 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고. 그때도 불확실성이 컸죠. 네. 아니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컸고요. 그때는 또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던 시점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했죠. 12월에 탄핵이 들어가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제 거래량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근데 폭락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실거래가 지수를 그 당시를 보더라도 이제 탄핵이 됐을 때 예. 탄핵 이전에 91.6이었던 실거래가 지수가 9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거래량을 보면 탄핵 이전에 9월, 10월은 11,000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000, 12,000건 나오다가 3,000건대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3,000, 탄핵의 5,000건. 영향으로 바로 그렇죠. 2월까지 떨어지는데. 5,000건까지 떨어지다가 3월부터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8,000건, 9,000건, 14,000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단기간 한 4개월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춤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가려면 불확실성이 3개월, 4개월 만에 단기 해소가 된다면 예. 우리가 또 거래량 줄어들고 집주인들은 바로 급매물로 안 팔기 때문에 버티다가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3개월, 4개월 만에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약에 상반기 중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하반기까지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특히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 당시와 제가 비교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2016년도 전국의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4.22%로 올랐어요. 2016년에 네, 그리고 2017년도 이제 하야했잖아요. 3월달에 예. 박근혜 정부가 그때는 5.33%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 2016년도에 서울은 예. 7.57%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11.44%.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오르던 시장이었어요, 거기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더블 딥 현상처럼 올라갔다가 규제해서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규제해서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대출 규제로. 근데 이게 이제 그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고 더 나가서 이 그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수출 시장이 어려워져서 예. 해외 경제까지도 어려워지면 결국에 이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네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 법들이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지금 국회에 넘겨놨어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특례법, 재건축 초과이익 폐지에 관련 법률, 임대차 입법 폐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 상당히 그 윤석열 정부로서는 역점적으로 취임하자마자 이걸 추진해 왔는데, 자, 이 법들 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저는 현실적으로 좀 추진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좀 잠시 좀 예외로 두고요. 일기 여야가 신도시. 이제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네.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는 뭐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린벨트, 예.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사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서리풀 지구를 그린벨트. 과연 풀어야 되느냐, 차라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했던 걸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현실화 폐지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오히려 현실화를 더 밀어붙이지 않을까. 공시가 현실. 나중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또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다 어렵고요. 임대차 입법도 우리 뭐 여당에서 네. 개정하려고 했는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 부분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좀 있었는데 네. 무산되긴 했습니다. 최종 폐지가 되긴 했는데 이제 임대인들의 굉장한 반발을 일으켰는데 우리 2+2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에서 한 번 쓸 수 있는 걸 예.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야당 의원이 발의한 거죠. 그렇죠. 네. 발의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니까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러네요. 시장을 자극을 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국에서는 또 이렇게 시장을 자극을 주게 되면 또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자극을 받아서 또 왜곡이 되고 상승으로 또 전환되는 건 아니냐.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뭐 공급이 결과적으로 준다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나요? 공급은 지금 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상 뾰족하지 않아요. 일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2027년 착공은 애당초 불가능한 계획이었고요. 기본적으로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몇 년 만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급은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정책임에는 맞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노계획도시특별법이죠. 그래서 이미 선도지구도 지금 지정했죠. 발표를 했잖아요. 네. 혹시 그 주민들은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조금 늦어지나? 뭐 그리고 이주 대책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제대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 법은 통과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법이 통과 안 됐다면 뭐 애당초 출발을 못했겠지만 예.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이주 대책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이주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원래 규정이. 예. 그래서 막 지방 정부가 이걸 잘 준비한다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데 전국에 혼란스러우면 이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은 진행되되 예. 아마 좀 그 시간이 늘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준공이라든지 완공, 입주 그런 기획이 정부 계획이 좀 제대로 되기가 쉽지 이게 않겠네요. 뭐 1,000가구, 2,000가구가 아니고 거의 예. 뭐 5,000가구, 10,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예, 이 수단 개발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주할 때를 만들어 놓고 글로 이주시키고 또 일본은 딴 데로 가겠지만 그리고 완공이 되면 또 입주시키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할 사업 단지를 또 이주시키고 또 완공되면 또 이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대책 중에서 아까 언급을 김원수 해주셨지만 그린벨트 해제, 이 강남의 지금 서초 서리풀 지구잖아요. 네네. 5만 가구 정도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한 규모인데 물론 당장 시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5만 가구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버리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서 예. 되새겨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거든요. 3기 신도시 외에도 뭐 그린벨트 푸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구역들을 지구 지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뾰족하게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서리풀 지구라든지 서리풀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에 있는 세 곳 포함해가지고 5만 가구인데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진행될까에 대한 우려는 저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실질적으로 동력을 좀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지정했던 다른 데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윤 정부에서 하던 사업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실 정책의 일관성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가장 단점인데 네. 여실히 드러날 것 같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린벨트를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이게 어떤 표에 대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일기 신도시는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예. 만약에 반대하게 되면 일기 신도시에 30만 가구 표로 따지면 100만 표 정도 되는데 굳이 그걸 자극해 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건다 예. 있을 수는 없고요. 예.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선도지구 더 지정하고 속도 더 빨리 하겠다라는 공약을 낼 것 같거든요. 그 오히려 표를 그게 더 의식해서? 유리한 거지. 굳이 일기 신도시를 무산시키고 다른 계획을 발표할 이유는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야당에서도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거는 협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에 서리풀 지구를 비롯해서 지정한 네 곳이 예. 지장물이 거의 없습니다. 아, 지장물이 있는 걸 다 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상 문제 때문에 이제 지연될까봐 그 빈 땅 중심으로 예. 소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이게 그 녹지를 보존하고 도시의 무면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71년도에. 근데 그 지장물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다. 네. 서리풀 지구만 해도 2만 가구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예산 삭감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관련 예산을 요번에 삭감이 과연 됐을까? 네. 근데 아마도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토지 보상까지 보상금이 해제하지는 삭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 예산은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번 더 사업은 뜯어봐야 되겠네요. 예,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주택 공급 자체가 만약에 뭐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표가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린벨트, 일기 신도시 같은 사업들은 그 누가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이 계속되니까 경매가 좀 늘었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아파트 경매만 해도 2달 연속 3,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면
많은 거예요? 지금 추세가 어때요? 경매 분위기 안 좋죠. 그러니까 경매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예. 보통 이제 지금 당장 안 좋아서 경매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6개월, 9개월 전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경매가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이제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경매를 넘어가는 거고요. 임의 경매라고 한다면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 이자를 안 갚게 되면 은행은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저당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넘겨버리게 되는데 이 임의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임의 경매. 임의 경매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못 내서 고금리를 못 버텨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좋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면서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압류가 걸리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들, 최근에 뭐 삼성동의 아이파크 고급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부도가 나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결국엔 이게 이제 경제하고 맞물리는 거죠. 경기 침체가 깊어지게 되면서 경매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졌잖아요. 네. 몇 달이 지나면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매, 부동산 시장의 부진한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탄핵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향후 2년, 3년 정도의 부동산 시장을 조금 길게 보고 싶은데 이 탄핵 사태가 감안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가만히 되면 어떻게 바뀔지.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 뭐 입주 물량은 뭐 충분히 예정이 돼 있는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우선은 제가 탄핵이 지금 진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칼럼을 쓰면서 내년도 예상을 9월부터 정부가 이제 가계 부채가 많다는 것 때문에 대출 규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그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적어도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3.0까지 내려왔는데 한국은행의 기준치인 2.5나 적어도 2.75나 2.5까지 내려온다면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계속 할 거다. 네네. 그게 12월 달에는 금토위가 지금 없죠. 이번 달에는. 네. 1, 2월 달에 한번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내린다면 3월 달에 금토위가 또 없습니다. 그러면 4, 5월 달에 한번 내릴 거예요. 예.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린다면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대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은 그 비상계엄이 생기기 이전에 내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하방 압력이 계속될 거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예.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또 이제 그 규제가 만약에 완화된다면 상저하고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상을 했다 네. 이거죠.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나요? 지금? 네. 지금 금년도에 36만 한 3,800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요. 예. 입주 물량이 내년도에 26만 가구, 26만 4천 가구니까 예. 12년 만에 최저로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착공 건수도 뭐 워낙 발해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예. 올해 금년도에 12만 4천 가구였거든요. 예.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오히려 내년에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수치로는. 서울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강남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둔촌중 아파트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이 접해야 하는 비아파트 부분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빌라나 네, 아까 이런 경매 말씀하다 말았지만 지금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네. 비아파트 부분은 정말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경매 물건이. 네, 구별로 제가 이제 지역별로 보면 예. 보통 수십 건씩입니다. 이게 뭐를 말해주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영업자가 10월 달에 예. 약 100만 가구 정도가 100만 명 정도가 월 1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어요. 이거 산업동향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점점 경제가 어려우니까 결국에 감당을 못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시장이 어려워지면 매매 시장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선행지수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적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전국이 안정되고 안정되면? 시장이 만약에 조금 완화된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올라갈 가능성은 내년 하반기 쪽으로. 하반기 이후부터. 네. 하반기 이후로 보십니까? 우리 김만 소장님은 조금 길게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상저하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저하고. 이제
탄핵 전국이 아니라면 불확실성이 아니라면 상반기까지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출 규제 영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이제 단기 흐름이 한번 바뀌면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그럼 추석 지나고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설 지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불확실성까지 커졌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은 2026년이 이제 위기가 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2026년 그때 6년? 입주 물량이 팍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은?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뭐 비슷하거나 한 2만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빼면 한 2만 중반 가구 정도 나오는데 6년으로 가버리게 되면 15,000호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급격히 주는 거네요? 일각에서는 7,000호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나오는데 착공 물량이나 인허가 물량을 감안해 보면 이게 2026년만의 문제는 아니고 2027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2, 3년을 바라본다면 저는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불확실성이 어떻게 상반기에 끝날지 이게 하반기까지 질질질질 끌어서 길어진다면 이게 심리적인 충격을 굉장히 받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져서 이제 급매물로 던지게 되면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2, 3년을 바라보면 충분한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안개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해가 뜨면 안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좀 2, 3년 후에 이런 시장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수요자들은 이제 집이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집을 마련해야 될 테고 또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리 전국이 이런 상황이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수요자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죠? 저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할 판이라면 네. 급매물을 찾아보는 게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내년 뭐 상반기 중이나 이 하반기 사이에 내년 중에 그 일반 매물, 급매물이 아마 제일 적정하지 않겠나. 그런데 네. 통장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장. 주택 청약 청약 통장에 살아있는 통장. 사람들은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 분양을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 3기 신도시. 네, 근데 이 그 3기 신도시 분양하는 공공택지는 모두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가보다 많이 낮겠죠. 낮게 적용된다. 네, 그래서 이거죠? 그거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떤가. 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점점 이게 경제 어려우면 양극화가 더 벌어지거든요. 네. 강남 지역이나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여유분을 그 뭐 청약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 실수요자 중소민들은 예. 3기 신도시를 노리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집을 마련하는 분들한테 조금 시장을 판단하는데 내년에 어떤 중요한 변수는 뭐 금리납니까? 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금리도 변수가 있고 이제 뭐 정책적인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게 되면 평균 7년 정도 보유를 하거든요. 7년 또 10년 정도 보유하는데 예. 그렇다면 왜 내년 시장이 궁금하냐고 하면 이제 떨어질 때 사고 싶다라는 심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막상 떨어지게 되면 또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실제로 사야 되는 분들이 못 사는 경우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떨지 말고 오히려 내년 상반기 같은 분위기라면 가격 조정하기 좋습니다. 집주인한테 가서 가격을 얼마 내려주면 내가 집을 사겠다라는 협상력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저는 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급매물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려보고 3기 신도시는 뭐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주식도 떨어지면 마찬가지죠. 더 떨어질 줄 알고 못 사요. 사람들이. 네. 현실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매를 노리는 사람들은 권리 분석을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 네, 앞순위를 그 안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 뛰어들면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탄핵 정부에 따른 부동산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